물 한 방울조차 믿을 수 없는 곳. 캄보디아의 어둠 속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 고문 영상, 그리고 캄보디아 정부의 조롱 섞인 한마디. 한국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어? 그 순간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한번 움직이면 세계의 질서가 바뀐다는 걸. 단 며칠 뒤 캄보디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자본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 하루아침에 붕괴했고 캄보디아 경제의 절반이 사라졌죠. 그날 밤 정체불명의 수송기 한 대가 프놈펜 외곽의 어둠 속을 가르고 착륙했습니다. 그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대기 중이던 707 특수임무단. 그들이 움직인 순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국민을 건드리면 국가는 반드시 응징한다. 불가능을 뒤집은 단 한 나라, 대한민국. 이제 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나는 미국 출신의 국제 저널리스트, 에단 밀러죠. 저널리즘 경력 20년 동안 나는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을 누볐습니다. 시리아의 내전, 우크라이나의 국경 분쟁, 미얀마의 쿠데타, 예멘의 내전, 아프가니스탄의 혼란, 소말리아의 무정부 상태, 팔레스타인의 끊이지 않는 갈등, 이라크, 리비아, 콩고 민주공화국, 케냐의 테러 활동 지역. 그 어디서나 같은 패턴을 봤죠. 강대국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약소국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미국이 괜히 개입했다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면 슬쩍 빠져나가고, 중국은 자국민조차 챙기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코를 빡빡 문질렀어요.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요? 프랑스, 독일, 영국 모두 높은 도덕성과 인권을 외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국민을 위해 실질적 행동을 한 적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뿐입니다. 석유가 필요하면 나라를 침략하고 지정학적 이익이 있으면 개입했죠. 그게 국제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냉정한 이익 계산만 있을 뿐 그런 것들이 순수한 도덕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죠. 내가 경험한 세계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국제 정치에서는 결국 미국이나 중국 같은 초강대국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요.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들고 스마트폰도 잘 만들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력은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 맞서 움직일 만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 선진국도 그렇고 당연히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자국민의 생명도 국가 이익 앞에선 외면해왔거든요. 내가 아는 세계에서는 국민 한 사람보다 국가 이익이 항상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내 이 확신은 캄보디아의 한 소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캄보디아에서 뉴스가 들어왔어요. 300명이 넘는 한국인이 납치되어 사라졌다는 겁니다. 국제범죄 조직이 벌인 일이었죠. 취업 사기로 한국인들을 유인해서 감금하고 온라인 사기 콜센터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다고 해요. 피해자들이 저항하면 고문도 했다고 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도 있었다고요. 일부는 죽었다는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친구들이었어요. 이 뉴스를 들었을 때 나는 평소처럼 생각했어요. 또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당한 비극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을 거라고요. 아마 성명 몇 개 나오고 외교권의 메모 몇 개 작성되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게 동작하니까요. 약한 나라의 국민은 버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캄보디아로 날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건이 취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죠. 국제사회가 얼마나 무심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다시 한번 내 판단이 틀릴 줄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내가 알던 모든 것이 무너질 줄 알 리가 없었죠.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공항 로비의 여러 대의 텔레비전 화면에는 한국 외교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묵직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듯한 톤이었죠. 그는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말들을 몇 번이나 들었죠. 미국 국무부 장관도 시리아 문제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그랬고 러시아 문제로 미국도 말했습니다. 결국 나오는 건 성명뿐이고 실제 조치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광경을 수십 번 봤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한국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내가 범한 가장 큰 오판이었죠. 기자의 직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내가 알던 세계가 바로 그날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가서 노트북을 켰을 때 뉴스 피드가 계속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금융 뉴스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해외 자산이 동결된다는 뉴스, 캄보디아 주요 은행의 국제 송금 채널이 차단된다는 뉴스, 캄보디아의 신용 등급이 2단계나 하락한다는 뉴스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처음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미국도 경제 제재를 많이 해봤지만 이 정도의 속도와 규모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숙련된 기자의 눈으로 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단순한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응징이었죠. 국민을 건드린 나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응징이었어요. 나는 그런 규모의 응징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택시를 잡았을 때 나는 운전기사에게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지요. 운전기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귀를 막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캄보디아에 대해 전면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고요. 무역 중단, 투자 중단, 원조 중단 모두. 심지어 캄보디아의 최대 재벌 집단인 그린그룹의 자산까지 동결했다는 뉴스가 현지에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린그룹은 캄보디아 국내 총생산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는 기업 집단이었어요. 은행, 부동산, 호텔, 카지노 모든 게 그들 손아래에 있었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그린그룹에 종속되어 있었어요. 우버 같은 택시 운전사들도 그린그룹이 소유한 앱으로 일을 했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나도 명확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깊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대사관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분노한 캄보디아 시민들도 있었고 울부짖는 한국 교민들도 있었어요. 한국인 부모와 자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말이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죠. 일부 가족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식 이름이 손글씨로 써 있는 피켓. 얼굴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생생한 사진들이었습니다. 프린트된 것이 아니라 폰에서 빼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사진들. 그 사진들을 보며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건 통계가 아니라 사람이구나. 300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300개의 인생이 있었어요. 대사관 정문에는 여러 명의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내 옆에는 여러 국가의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와 스탠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에서 온 특파원들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것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무언가 보통이 아닌 일을 하고 있다는 직감 말이에요. 한국 외교관 하나를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나는 그에게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이 정도의 조치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제스처일 뿐은 아닌지를 말이에요. 그 외교관의 눈빛은 냉철했습니다.
분노가 깊게 담겨 있었죠. 나이 5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한국인의 생명을 잃어왔다고요. 느린 대응, 흩어진 정보, 부족한 자원 때문에 벌어진 비극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확한 결단이 있었다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명령이 내려졌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나에게 되물었어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국가 전체보다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요. 자국민 한 명을 위해 국가 전체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취재해본 어느 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순간 나는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말 중대한 뭔가를 말입니다. 그 밤, 나는 호텔방에서 한국 언론의 뉴스를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들의 규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이 하나의 합동대응팀을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국가 최고 수준의 인력과 자원이 이 사건에 집중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조직 구성이 아니었어요. 이건 국가 차원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유럽에 있는 미국 국방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의 대답은 예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군이 특수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거였거든요. 미국 국방부 정보망을 통해 포착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한국군 수송기들이 집결되고 있다는 거요. 특수부대원들이 탑승 준비를 하고 있다고까지 했습니다. 무장 상태의 군인들이 이동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국도 이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묵인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는 걸, 한국이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걸, 전 세계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거대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나는 그 전화를 끊고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이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아직은 몰랐지만요. 나는 그 밤 새벽 캄보디아로 향하는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나는 뭔가 역사적인 순간에 마주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택시는 프놈펜의 야간 도로를 달렸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평상시라면 이 시간에 카지노와 술집으로 가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텐데 지금은 뭔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한국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격분한 성명, 한국 대사관의 강경한 입장 발표, 국제기구들의 우려 성명. 이건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실제로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어로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 영어로 몇 마디 섞인 걸 들으니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밤하늘은 주황색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구름에 반사되어 만드는 색깔입니다. 마치 불이 난 것처럼 보였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는 직감을 말입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공기 말입니다. 나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 뉴스 에이전시에 상황 보고를 보내야 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라 세계 뉴스의 최전선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타이핑을 하면서 라이브 뉴스 피드를 동시에 모니터링했어요. 블룸버그, 로이터, AP뉴스, BBC, CNN, 알자지라.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캄보디아 상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뉴스 어거니티 뉴즈 에이전시에도 이미 몇십 건의 속보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도 한국군의 움직임을 정확히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만 다루고 있을 뿐 군사작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었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공식 성명에서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전에 조율된 침묵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언론사들이 아는 것과 정부가 아는 것 사이에는 항상 시간 차이가 있었거든요. 정부는 먼저 알고 판단하고 결정한 후 그 다음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거였죠. 밤 11시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친구의 두 번째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에단, 상황이 변했다. 지금 즉시 프놈펜을 떠나라. 나는 한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왜 떠나라는 걸까요? 오히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현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자의 본능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내가 물었어요. 친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가 프놈펜 근처에 집결했다. 작전은 오전에 시작될 것 같다. 너는 전투 지역에 있을 수 있다. 정말 위험하다. 순간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은 이미 인공위성으로 한국군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고 아마 다른 나라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뉴욕의 유엔 본부, 런던의 영국 정부, 파리의 엘리제궁, 베이징의 중하나이,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긴급 회담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두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 침묵하는가가 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기다려. 너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냐? 내가 다시 물었어요. 친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고했어요. 너는 위험하다. 이런 작전에서 기자는 죽을 수 있다. 당신이 전투에 휘말리면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전쟁 지역에서 기자들이 죽는 일은 흔했거든요. 시리아, 우크라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미얀마. 내가 취재했던 곳곳에서 몇십 명의 기자들이 죽었어요. 총에 맞기도 했고, 폭탄에 죽기도 했고, 납치되어 행방불명되기도 했습니다. 나도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시리아에서는 스나이퍼의 총알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갔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건물 붕괴에 갇혔다가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그 기억들은 선명했어요. 두려움도 함께. 하지만 나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 이건 기자로서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일이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되 명분이 있는 그런 일 말입니다. 자국민을 구하기 위한 작전. 세계 역사에서 몇 번 있었나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한국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록해야 하는 기자였습니다. 정정훈이 뭔데? 내가 물었어요. 이건 비공식적 질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알고 있을 가능성은 낮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었거든요. 한국군의 특수부대 이름, 혹은 작전명, 혹은 뭔가. 친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707 특수임무단. 그들은 한국군의 최정예 부대야. 국방부 정보에 따르면 이미 30명 이상이 캄보디아에 잠입했다고 해. 더 올 거야. 아마 수백 명이 올 거고 대규모 작전이 될 거야. 이건 한국 정부의 결단이 아니야. 이건 대통령의 명령이야. 그리고 미국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뭘 하는지 모른다고 해야 하니까. 30명. 최정예 부대.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정말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도 묵인하고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언제? 내가 물었어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라고 추측한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주는 팁이야.
너에게 말하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어. 그래도 말하는 이유는 너의 안전 때문이야. 제발 떠나라. 아니면 최대한 안전한 곳에만 있어. 전투 지역에는 가지 마. 친구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건 그의 경력을 걸고 주는 정보였어요.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정도 중요하지만 이 정보의 무게는 그 이상이었거든요. 나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나는 남는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호텔방에서 1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지금 떠나야 할까? 아니면 있어야 할까? 안전을 택할까? 아니면 역사를 택할까? 이건 기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을 택할 것인가? 사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양쪽 모두를 원해요. 위험한 현장의 흥분도 원하고 안전한 호텔방도 원합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나는 창 밖을 봤어요. 푸놈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리, 불이 켜진 빌딩, 그리고 하늘. 이 순간 이 도시가 변하려고 했어요. 세계 질서가 흔들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마워. 안전하게 관찰하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독 독점 스쿱이 될 거야. 세계가 깜짝 놀랄 거야. 그들은 아직도 뭔가 있다는 것도 모를 거고 방금 뭐가 일어났는지도 몰랐을 거야. 이 순간이 지나가고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될 거야. 친구는 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미 나와의 대화가 노출되면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 침묵하는 거겠죠. 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준비였어요. 취재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노트북, 메모리 카드. 모두 충분한가? 배터리는 충분한가? 메모리는 충분한가? 인터넷 연결은 되는가? 모든 것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은 신체적 준비였습니다. 방탄복이 필요할까요? 호텔방에는 없었습니다. 헬멧은 역시 없었어요. 그럼 최대한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곳이 아닌, 하지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푸놈펜의 지형을 떠올렸습니다. 캄보디아 국가공안위원회 청사, 그린그룹의 본사, 한국 대사관, 한국인들이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콜센터들. 만약 한국군 특수부대가 작전을 펼친다면 이런 곳들을 지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경로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위치를 선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가 좋을지는 몰랐습니다. 나는 푸놈펜 지도를 펼쳤어요. 내 휴대폰의 구글맵에서 거리들을 확인하고 고도를 확인하고 건물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는 높은 곳이었어요. 제일 좋은 건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밤 1시, 나는 호텔을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지는 않았어요. 너무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걸어 다녔습니다. 푸놈펜의 밤거리를 헤매며 나는 최적의 위치를 찾았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약 500m 떨어진 한 건물의 옥상. 그곳에서는 대사관은 물론 주변 도로까지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의 이름은 소테뚜 거리였어요. 푸놈펜의 주요 도로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나는 영어로 설득했습니다. 기자라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완전한 진실도 아니었을 뿐이죠. 건물 주인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기자가 옥상에 올라간다니. 뭔가 이상했죠. 하지만 돈의 힘은 강했어요. 나는 충분한 달러를 줬고 건물 주인은 의심을 거두고 옥상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내가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래층에만 있고 절대 위층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돈과 경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아직 어두운 프놈펜의 하늘을 보며 나는 생각했어요. 정말 일어날까? 아니면 이건 거짓 정보일까? 아니면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준 거 아닐까? 하지만 깊은 밤 하늘을 보면서 나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어날 거라는 걸. 어딘가에서 한국 군인들이 최종 확인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총검을 확인하고 통신기를 점검하고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을 거라는 걸. 그들의 마음속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거라는 걸. 어쩌면 죽음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나라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 역시 그 순간들을 목격하고 기록하기 위해 여기에 있었어요. 역사의 증인으로서. 오전 5시, 프놈펜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감이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곳곳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경찰차가 지나가고 군용 차량이 지나갔어요. 캄보디아 군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아마 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한국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나는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렌즈를 깨끗이 닦고 필터를 장착하고 배터리를 최종 확인했어요. 녹음기도 준비했습니다. 메모도 했어요. 현재 시간, 현재 상황, 앞으로의 예상.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동쪽 하늘을 봤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아직 붉지는 않지만 검은 하늘이 조금씩 짙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프놈펜에 온 이후 가장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포도 있었고 흥분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어요. 그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알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엇인지를.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기자로서의 영광과 의무를 느꼈습니다. 프놈펜의 야경을 보면서 나는 기도를 했어요. 종교적인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역사적인 순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작전이 성공하기를. 한국인 인질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세계가 이 순간을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내 손에 들린 카메라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거운 책임이 묵직한 무게로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프놈펜의 하늘이 완전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제 회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새벽빛이 건물들의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카메라 렌즈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진기자의 본능이었어요. 가장 좋은 빛은 해가 뜰 때였거든요. 동쪽 하늘에서는 붉은색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올라오고 있었죠. 프놈펜의 건물들이 금색으로 물드는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나는 아름다움에 빠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거리에서 움직임을 감지했거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운전자들이 출근하는 거겠거니 싶었죠. 아니면 배송업체의 차량이거나 아니면 일반 택시들이거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달랐어요. 조직적이고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기물들처럼 정확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들이 프놈펜의 거리를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고 뒤에도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들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건 느껴졌어요. 이건 일반적인 택시나 렌터카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달랐어요. 군부대의 그런 움직임 말입니다. 나는 카메라의 줌 렌즈를 조정했습니다. 최대 배율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경악했습니다.
차량 안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육군의 소총이었어요. 나는 미국 육군 기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이었죠. 한국군. 한국군이 캄보디아의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무도 막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건 뭔가 엄청난 합의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군의 작전을 허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묵인했다는 뜻이었죠. 나는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다른 거리의 영상도 담으려고 했어요. 첫 번째 차량을 지나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아마 10대 이상의 차량이 푸놈펜의 거리를 통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그 너머 캄보디아 국가공안위원회 청사 방향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이 영상이 나중에 공개되면 세계가 깜짝 놀랄 거라는 걸.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예상하지 못했을 이 순간을 나는 지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이 역할을 줄 수 없었지만 나는 이 순간의 증인이 되었어요. 역사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상황을 중얼거렸어요. 시간, 위치, 상황을 기록하는 기자의 습관이었습니다. 오전 5시 35분. 푸놈펜 소테뚜 거리. 한국군 특수부대로 보이는 무장 세력이 거리를 통행 중. 차량 수 최소 15대 이상. 모두 남쪽 방향으로 이동 중. 무장 상태 확인. 정장은 전술복, 헬멧 착용, 소총과 기관총 등 중무장. 마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군부대 선원복 같음. 카메라에 모두 담음. 이것은 실제 전투작전으로 보임. 반복함. 오전 5시 35분. 푸놈펜에서 한국군 특수부대의 공개 통행이 목격됨. 관찰 계속. 나는 계속 촬영했어요. 이건 세계 뉴스 역사에 남을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한국군의 작전. 나는 지금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얀마에서도 많은 기자들이 촬영했지만 이처럼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군사작전을 목격한 기자는 드물었어요. 보통은 비공식적이고 외교적으로 민감한 상황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친구였어요. 에단, 봤냐? 한국군이 움직였다. 너는 안전한가? 나는 카메라를 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두 봤다. 지금 촬영 중이야. 안전해. 옥상에서 떨어져서 관찰하고 있어. 친구는 빠르게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주의해. 이게 뜻하는 건 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야. 아마 1시간 안에 전투가 시작될 거야. 현지 경찰이나 군부가 저항할 가능성이 있어. 너는 정말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가능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총알이 튈 수도 있어. 나는 친구의 경고를 들었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렸습니다. 이건 역사의 순간이었거든요. 푸놈펜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 차량의 움직임 이후 캄보디아의 경찰과 군부도 반응을 보였어요. 경찰차들이 거리에 나타났고 군용 차량들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군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길을 터주는 듯 했어요. 이건 사전에 조율된 상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뭘 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기로 결정했을 거라는 걸. 왜일까요? 이건 큰 의문이었어요. 캄보디아가 왜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허락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뭔가 더 깊은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한 번 손에서 놓고 메모를 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군부가 한국군을 저항 없이 통행시킴. 이는 사전 조율된 상황일 가능성 높음.
캄보디아 정부의 은폐된 협력. 이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하지만 동시에 이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나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어요.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미국 친구가 말한 작전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무전기를 통한 한국군의 음성이었습니다. 거리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들렸어요. 명령, 보고, 응답.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이건 실제 작전이었다는 뜻이었어요. 단순한 운동이나 시위가 아니라 진짜 군사작전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모르지만 그들의 목소리 톤으로 무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 전투를 앞둔 군인들의 그런 긴장감 말입니다. 나는 그 음성들도 녹음기에 담았어요. 아마 나중에 한국 언어 전문가가 분석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짧았어요. 단 10초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확한 총성이었습니다. 총 3발. 한국식 소총의 총성이었어요. 독특한 음질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렸어요. 한국 대사관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총을 쐈고 맞은 누군가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아마 경찰관이거나 콜센터의 경비원이거나 아니면 캄보디아 정부의 지시를 받은 누군가였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상황은 보이지 않았어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총성 이후 수초 뒤에 또 다른 총성이 들렸어요. 이번엔 더 많은 발수였습니다. 아마 10발 이상. 한국군이 응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감이 정점에 달했어요.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성이 들렸다. 대사관 방향에서. 누군가 총을 쏜 것 같아. 지금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아. 친구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다. 서울에도 신고가 올라왔다. 한국 특수부대와 캄보디아 경찰 간의 교전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너는 계속 기록해. 이건 역사가 되고 있어. 정말로. 나는 카메라를 계속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포도 있었고, 흥분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나는 기자였습니다. 이 순간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기자였어요. 첫 교전이 있은 지 2분 뒤, 더 많은 한국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수였어요. 아마 20대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한국 대사관 주변에 집결했어요. 형성된 진지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 6시 정확히 대규모 음성이 프놈펜의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어였어요. 누군가 확성기를 통해 영어로 외쳤습니다. 우리는 한국 특수부대다. 우리는 인명구조작전을 수행 중이다. 방해하지 마라.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나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녹음했어요. 이건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한국군이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 하에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죠. 이것이 국제법상으로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적어도 캄보디아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한국이 정말 한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해외 특수부대를 파견했다는 걸. 그리고 심지어 상대국 정부의 승인까지 받았다는 걸. 이건 현대 국제관계사에서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은 이런 일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나중에 외교적 문제가 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공개적으로 했어요. 확성기까지 쓰면서 선언했습니다. 이건 자신감이었어요. 자신감 아니면 뭐였을까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것을 묵인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손에 쥔 카메라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사실 무게가 변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책임감이 무게로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 영상을 온전히 전 세계에 전달해야 했어요. 어떤 선입견도, 어떤 조작도 없이 단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한국군이 캄보디아의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 무장된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확성기로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역사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의 영상과 음성은 정치학 교과서에도 실릴 거고 국제법 판례에도 인용될 거예요. 한국의 정당성, 캄보디아의 협력, 국제사회의 침묵.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복잡할지를. 한국군의 구출작전, 인질자들의 해방, 국제사회의 반응, 외교적 교섭, 그리고 이 작전이 남길 국제법적 선례. 이 모든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기자로서 말입니다. 편향되지 않게,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오전 6시 15분. 푸놈펜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 전쟁터로 바뀌었어요. 거리에는 한국군과 캄보디아 군경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캄보디아군이 한국군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사전에 조율된 작전이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군의 작전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계속 돌렸어요. 이 장면도 중요했습니다. 캄보디아의 공식적 협력을 증명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군의 작전에 동의했다는 법적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가 한국 대사관 근처의 한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아마 그곳이 인질자들이 감금되어 있던 콜센터였을 거예요. 나는 그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5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가난한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상업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의 벽은 곰팡이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창문들은 나무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에서 한국인들이 고문과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일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한국군이 진입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매우 조직적이었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의 그런 움직임 말입니다. 몸을 낮추고 총을 들고 각도를 유지하면서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건 생생한 군사교과서 같았어요. 정교함, 정밀함. 이게 한국 특수부대의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손에 든 카메라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공포였어요. 이 건물 안에서 총소리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인질자들이 다칠 수도 있었어요. 한국군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카메라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기자의 직업이었거든요.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기록하는 것. 약 30초 뒤 건물 안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한국군이 문을 따고 들어가면서 생긴 저항이었을 거예요. 총 5발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비명이 들렸어요. 캄보디아어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경찰이거나 경비원이거나 아니면 콜센터 운영자일 수도 있었어요. 그 비명 이후 또 다른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발수였어요. 한국군의 응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 뒤 약 10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국 친구였어요. 에단, 작전이 본격화했다. 한국군이 대사관 근처 건물에 진입했다. 우리 위성이 포착했다. 지금 건물 내부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너는 지금 어디 있어? 안전한가?
나는 카메라를 놓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옥상에 있어. 완벽한 위치야.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 건물 안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아마 교전이 벌어지는 것 같아. 친구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어요. 미국 정보부가 한국 국방부에 연락했다. 국무부도 움직이고 있다. 이건 이제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국제사건이 되고 있어. 유엔도 긴급 소집될 수도 있어. 너는 계속 기록하고 나중에 모든 영상을 미국 언론에 제공해. 이건 역사야. 정말 역사야. 나는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기록이 더 중요했어요. 건물 안에서 첫 번째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인 여성들이었어요. 인질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들고 눈을 부릅떴어요. 아마 너무 오래 감금되어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는 바람에 눈이 부셨을 겁니다. 일부는 울고 있었어요. 일부는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아마 고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던 거겠죠. 한국군 병사들이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그들을 둘러싸며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울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건 진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한국의 군사작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인 인질자들이 해방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참으며 말입니다. 인질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10분 뒤, 약 20명의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어린 사람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300여 명의 한국인 중 일부였을 거예요. 아마 이곳이 가장 중요한 인질자들이 감금되어 있던 장소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CEO, 관리자 또는 저항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한국군은 이들을 차량에 태웠어요. 그리고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약 15분 정도 걸렸어요. 매우 빠른 작전이었습니다. 정교함과 신속함. 이게 특수부대의 진가였습니다. 나는 다른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한국군이 떠나간 방향을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택시를 탈 수도 없었고 걸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옥상에 남아서 다른 곳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푸놈펜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한국군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인질자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동시다발적 작전이었어요. 여러 장소의 인질자들을 동시에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정교한 계획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참모진은 밤새 이 작전을 계획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위성 정보, 첩보 자료, 지형도, 통신체계. 모든 것을 계획하고 리허설했을 거예요. 오전 7시. 한국군이 푸놈펜의 다양한 지점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출된 인질자들을 가지고 떠났어요. 캄보디아 군경은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 같았어요. 경찰 호위까지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이었습니다. 나중에 외교 분석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했어요. 한국의 강력함인가? 아니면 캄보디아 정부의 미약함인가? 아니면 그 둘 다인가? 아마 역사는 한국의 강경한 조치가 옳았다고 평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미국 친구가 아니라 에이전시의 편집장이었어요. 에단, 지금 바로 영상을 보내. 모든 영상을 보내. 이건 세계 최고의 뉴스가 될 거야. 우리가 이 영상을 먼저 보도하면 퓰리처상 후보도 가능해. 나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보낼 수 없어. 아직 현장에 있어. 좀 더 관찰할 게 있어. 나중에 호텔에 가서 보낼 거야. 편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 당장 보내. 이건 스쿱이야. 우리만이 가진 영상이야.
다른 기자들은 이런 각도에서 촬영할 수 없어. 너는 유일한 증인이야. 이 영상이 나가면 너는 역사적인 기자가 될 거야. 나는 편집장의 재촉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마 더 많은 인질자들이 해방될 거예요. 더 많은 장소에서 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 카메라의 배터리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최후의 순간까지 촬영해야 했어요. 이건 단순한 직업의식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나는 옥상에 남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녹음기를 켜고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푸놈펜의 아침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아침은 세계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아침 말입니다. 푸놈펜의 거리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대응이 시작된 거였어요. 정부 성명이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어였지만 기자의 직관으로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한국군의 작전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공동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도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번역해보니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걸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건 한국의 압박에 캄보디아가 굴복한 거라는 걸. 경제 제재에 못 이겨 한국군을 허락한 거라는 걸.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작전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정치와 외교는 그런 것이었어요. 진실과 발표는 다르다는 거 말입니다. 오전 7시 30분. 한국군의 차량들이 완전히 푸놈펜을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총 약 50여 명의 인질자들이 해방되었어요. 나머지 200여 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장소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확실히 해방되었을 거예요. 한국군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작전을 펼쳤으니까요. 아마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가 다른 곳의 인질자들도 구출했을 겁니다. 푸놈펜 밖의 지역에서 말입니다. 이건 거대한 작전이었어요.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300여 명의 국민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촬영할 게 없었어요. 한국군이 떠났으니까요. 캄보디아 정부도 이제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교적 선언도 했으니까요. 태양은 이제 푸놈펜 위에 높이 떠 있었습니다. 아침이 한낮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사적인 순간들은 이미 지나간 후였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인력거를 타고 조심스럽게. 누가 날 따라올 수도 있었거든요. 한국군이 떠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콜센터 운영자들의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었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밀 경찰이 날 감시할 수도 있었어요. 기자로서 이런 위험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영상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입니다.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지난 몇 시간이 얼마나 긴장된 순간들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카메라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귀중한 영상들이 들어있는 카드였어요. 이 영상은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미 역사가 되고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공개적으로 자행된 국가 간 인질 구출 작전. 이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로운 국제법의 선례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의 강경한 외교 정책이 성공했다는 증거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의 목격자였어요.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나의 책임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요. 편집장의 요청대로 영상을 보내기로 말입니다. 호텔방에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직도 아드레날린이 다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카메라에서 나온 영상들을 노트북으로 옮겼어요. 고화질 영상이었습니다. 4K 해상도. 약 8시간 분량이었어요. 푸놈펜의 거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차량, 무장한 군인들, 인질자들의 얼굴, 총성, 비명,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이건 순간적인 카메라 흔들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촬영이었어요. 나는 기자로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영상은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이었거든요. 나는 녹음도 확인했어요. 음질이 완벽했습니다. 한국군의 무전 음성, 인질자들의 울음소리, 캄보디아 경찰의 목소리. 모든 음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저널리즘의 최고 수준이었어요. 나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기자로 살아온 건가 싶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압축했습니다. 국제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기 위해서였어요. 압축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정말 바뀔 거라고. 이 영상이 나가면 나는 더 이상 무명의 프리랜서 기자가 아닐 거라고. 나는 역사를 만드는 기자가 될 거라고. 압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파일 크기는 약 2GB였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였습니다. 나는 안전한 서버를 통해 미국의 에이전시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암호화된 채널로요. 보안이 중요했거든요. 누군가 이 영상을 가로챌 수도 있었으니까요. 전송 속도는 빨랐습니다. 약 30분이 걸렸어요. 이제 미국의 편집팀이 영상을 받을 거예요. 그들은 신속하게 편집하고 검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30분 정도의 편집 영상을 만들 거고 그걸 배포할 거예요. 전 세계 뉴스 채널에 BBC, CNN, AP, AFP 모든 주요 뉴스 기관에요. 그리고 유튜브, 소셜미디어. 몇 시간 안에 이 영상은 전 세계를 뒤흔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창문을 통해 푸놈펜의 밤거리를 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하나 켜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였지만 내가 아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에서 오늘 아침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약 2시간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에단. 영상을 받았다. 이건 정말 놀라워. 완벽한 각도, 완벽한 음질, 완벽한 시간 기록. 이건 정말 역사적인 영상이야. 우리가 지금 바로 보도하고 싶은데 너는 안전한가? 혹시 누가 날 따라오거나 했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안전해. 호텔방에 있어. 문도 잠겼고.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하지만 빨리 보도해. 만약 캄보디아 정부가 이 영상을 알게 되면 나를 잡으러 올 거야. 편집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알겠어. 지금 당장 보도를 시작한다. 세계 주요 뉴스 채널과 계약했어. 1시간 뒤에 일제히 보도될 거야. 너는 계속 안전 상태를 유지해.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빠져나갈 준비를 해. 우리가 비행기를 수배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영상이 세계를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순간부터 내 삶은 절대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예감했습니다. 약 1시간 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BBC 채널이었어요. 뉴스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에서 구출작전 수행. 비디오 자막에서 한국군이 푸놈펜 거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내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촬영한 영상이 전 세계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한국군이 공개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현대 국제관계사에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영상에는 명확하게 한국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채널들도 켰어요. CNN, 엘저지러, EURONEWS. 모든 채널이 같은 영상을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상이었어요. 순간적으로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자의 보람이었어요. CNN에서는 더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전문가를 초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이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캄보디아의 동해 하에 진행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특수부대 비밀 작전과는 다릅니다. 한국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시연한 것입니다. 이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들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게 말입니다. 나는 이 분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담했어요. 그리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자국민을 지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약 3시간 뒤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뉴스 채널에서 자막으로 보도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확인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가 캄보디아 정부의 협력하에 한국인 인질자들의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약 300여 명의 인질자들이 해방되었으며 현재 한국으로 귀국 중입니다. 이 작전은 국제법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의 사전 협의 하에 실시되었습니다. 정부의 공식 확인이었어요. 이제 이건 뉴스가 아니라 역사가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담한 결정이 성공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강력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프놈펜의 상황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총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나는 호텔 텔레비전으로 그것을 봤어요.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범죄 조직에 의한 불법 콜센터 운영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인과 기타 국적의 사람들을 감금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전은 법적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으며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설명이었어요. 외교적으로 능숙하게 표현했네요.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캄보디아가 한국의 압박에 항복했다는 걸. 경제 제재, 국제 압력, 외교적 고립의 위협 속에서 캄보디아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국제관계였어요. 나의 휴대폰에는 계속 전화와 메시지가 왔습니다. 세계 주요 뉴스 매체들이었어요. BBC, CNN, 뉴요크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모두 나와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안전이 먼저였어요. 나는 편집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비행기 수배했어.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캄보디아를 떠나야 할 것 같아. 캄보디아 정부가 불안해지기 시작할 거야. 누가 이 영상을 촬영했는지 알아내려고 할 거야. 편집장의 대답이 왔어요. 벌써 수배했다. 내일 아침 프놈펜 공항에서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 내가 표를 끊어놨다. 비즈니스 클래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주의해. 택시를 탈 때 조심해. 호텔을 나올 때도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오후 5시. 프놈펜의 거리는 이미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침의 드라마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변했어요. 영상은 벌써 수십억 번 시청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단 2시간 만에 5천만 조회수. 트위터, 페이스북, 틱톡. 모든 소셜미디어에 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논쟁했어요. 한국의 강경한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것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분석했어요. 이것이 국제관계에 미칠 영향을. 한국이 이처럼 대담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새로운 국제법의 선례가 될 것인가? 유엔 안보리 회의도 긴급 소집되었어요. 나는 호텔 창문을 통해 프놈펜의 저녁을 봤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침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극적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저녁의 평온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삶이었어요. 역사적인 순간도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다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다.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을 거라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무명의 기자가 아닐 거라고. 이 영상이 나간 이상 내 이름과 영상은 영구적으로 기록될 거라고.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자였으니까요. 진실을 기록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게 내 직업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호텔방의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같은 영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역사적 영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영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제법 교과서, 저널리즘 교과서. 이 영상이 모든 곳에서 인용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영상의 촬영자였어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나는 피곤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이것이 기자의 삶이었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진실을 기록하고 역사를 만드는 것. 내일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내가 역사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영원히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호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오늘 내가 촬영한 영상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것이 국제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마 내일이면 나는 유명한 기자가 될 거예요. 퓰리처상 후보도 가능할 거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실을 기록했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을 카메라에 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이 전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사의 일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영원히 기록될 역사의 일부 말입니다. 나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45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공항에서 만나야 해요. 충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함도 두려움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대의를 위해 한 일이 맞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창문을 통해 밤의 프놈펜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전쟁터가 되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평온한 밤의 풍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혁명적인 순간들도 결국 과거가 되고 새로운 평온함이 찾아오는 걸까요? 나는 그 생각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방금 만든 역사. 그것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자국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